이게 굉장히 잘 작동하는데 네.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잡을 잃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공지능이 조만간 네. 인간을 넘어설 거예요.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구성으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요즘 눈만 뜨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죠. 요즘처럼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게 많아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중 가장 많이 듣고는 있지만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죠.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20년 전부터 인공지능 세탁기 광고도 본 듯한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은 무엇이고 또 최근 부쩍 늘어난 인공지능 담론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박태웅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IT 업계에서 아주 오래 일했고 지금은 한빛미디어에서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는 박태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장님. 최근에는 AI 강의라는 책도 출간하셔서 굉장히 바쁘게 요즘 강의도 하고 뭐 글도 쓰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오늘 모셨는데 예. 저희가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뭐 권위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큰일 날 소리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까? 과학계는 과학 네. 커뮤니케이터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분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IT 업계에서 아주 오래 일했으니까 IT도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그걸 네. 아주 쉽게 풀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IT 커뮤니케이터라고 불러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요즘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이랑 이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인공지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뭐가 다른 건지 예.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두 가지인데요. 기술적으로는 너무 길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네. 하나는 그 딥러닝이라는 인간의 뉴런의 작동 방식을 베낀 어떤 모델이 나왔고요. 네. 캐나다의 제프리 힌턴 교수가 고안했다고 할 수 그렇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GPU입니다. 네. GPU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원래는 이제 게임용 PC에서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칩인데요. 네. 얘가 대규모로 병렬 계산을 굉장히 잘합니다. A100 같은 경우는 1초에 312조 번 더하기 빼기를 하거든요. 조요. 예, 조. 조 단입니까? 네. 예, 이쪽은 다 조입니다. 단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모델 자체가 굉장한 어마무지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 GPU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GPU가 없었어도 지금의 인공지능은 없고 딥러닝이라는 모델이 고안되지 않았어도 지금의 인공지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 것하고 모델도 바뀌었고 연산 능력도 바뀌었다. 네. 그래서 무지막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그게 지금 인공지능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지금 챗GPT나 GPT-4 같은 것을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냐면 챗GPT가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거의 모든 문서를 읽었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인공지능이 규모의 법칙, law of scale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뭔가 하면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규모를 키울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그런데 왜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되게 이상한 건데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인풋이 많아지면 당연히 어떤 성능도 개선될 거라고 근데 막연히 생각하시는 양의 진로의 전환이 일어나요. 양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네. 매개 변수가 1000억 개를 넘어가는 순간이거나 학습 연산량이 10의 22제곱을 넘어가는 순간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요. 이걸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불러요. Emergent Ability라고 하는데 추론 능력이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간다거나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그 전까지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양이 쌓여서 질적으로 바뀐 건데 왜 그런지 원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지금 현대 AI 과학자들의 숙제 중에 하나죠. 그럼 이제 지금 많은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쉽게 아주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기존에는 어떻게 인풋이나 하여튼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대충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정도의 양이었다면,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 예상 밖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통제력을 떠나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낸다는 뜻인가요? 사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작동하는데 네.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의 주소입니다.
역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간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기계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잘 작동하는지를 모르니까 네. 언제 잘못 작동하게 될지도 알 수가 없죠.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치명적인 네. 일에는 못 씁니다. 네. 그 미션 예를 크리티컬한 어떤 일에도 못 써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일단은 예. 그래서 제가 연결되는 질문이 이러다가 이제 잡을 잃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네, 네. 공부하신 분이든 전문 분야든 뭐 그 노동직이든 사무직이든 다들 내 삶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참 중요한데 요즘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뭐 실제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을 겁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바뀔 때, 네. 가령 뭐 신문이 나왔을 때, 라디오가 나왔을 때, TV가 나왔을 때, 네. 무성 영화가 유성 영화로 바뀌었을 때, 그 전까지 있었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네.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이 과도기에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바뀌었을 때 무성 영화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익혀서 유성 영화 배우가 된 게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들은 연기를 못해서 사라지고 아예. 얼굴도 변변하고 목소리 연기도 되는 새로운 배우들이 나타나서 이 자리를 채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났을 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인공지능 열심히 배워서 일로 들어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학습한다고 금방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쯤 가서 보면 아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도기를 거쳐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타날 텐데 뭐 걱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네. 케인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 장기적으로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긴 장기는 소용이 없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아주 어린 뭐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미 직업적으로 10년, 20년 했던 분들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를 특히 들어서 금융업 이런 데서. 지금 이미 미국의 그 투자은행들 네. 투자하시던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투자 분야. 네네네. 그분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 대신했죠. 골드만삭스 같은 데 가면 투자하던 친구들, 딜러들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 자리가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앉아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이슈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창의적인 일을 하는 이런 분야들은 살아남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희망이 또 있었다면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창의력 있는 그 분야까지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뭐냐를 한 문장으로 써보라 그러면 네. 인공지능은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잠재된 패턴. 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공지능이 조만간 네. 인간을 넘어설 거예요.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단순 사무직이 됐든 창의적인 일이 됐든 그 모든 것에 다. 그러니까 기자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일 같잖아요. 네. 근데 일기예보 같은 거 날짜를 가려면 며칠자인지 모르실 거예요. 농구 시합 결과, 네. 어제 주식시장 동향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데이터만 몇 개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사람이 쓴 거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잠재적인 패턴이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있어요 라는 답이 나오는 모든 분야가 다 대체될 수 있어요. 의장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최근에 2달 이상 헐리우드의 그 배우들과 작가 조합이 동시에 수십 년 만에 파업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바로 이제 저작권, 뭐 창작 이런 문제인데 의장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인공지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글 쓴 거 보면 할리우드가 인류를 대신해서 이 싸움을 이겨줘야 한다 뭐 이런 글이 나오기도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만 보면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단역 배우들한테 네. 너의 연기를 우리가 다 학습 데이터로 쓰겠다. 그 너의 인물과 네네. 목소리와 연기까지 다 해서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 이걸 불러 쓸 수 있는데 이 저작권 다 나한테 있다. 그리고 너한테는 일당을 주마.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배우의 모든 동작과 목소리와 뭐 연기 이런 거를 다 녹화를 뜬 다음에 네. 나중에 언제든지 돌려쓰겠다 뭐 이런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하면 보통 단역에서 출발해서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내가 스타가 됐어요. 근데 나랑 똑같은 애가 저쪽 영화에도 나오는데 나는 돈을 10원도 못 받고 나오는 거죠. 네. 더 심하게 나가면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 광고가 막 TV에 나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타면서 뭘 마시고 있고 막 네, 네. 난 저걸 찍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작가들도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렇죠. 네.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반지의 제왕 같은 게 있으면 이 대본들을 인공지능에 다 집어넣고 얘랑 비슷하게 써달라고 한 다음에 작가들한테 그걸 다듬는 일만 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AI의 부속품 같이 된 거잖아요. 더구나 저임금에. 네, 저임금에. 그 당연히 따라가는 이건 거고요. 당연직이니까. 네네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작가들이나 배우들 입장에서는 시위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저도 한번 많은 분들이 속았을 테지만 그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음악도 요즘 광고 나오는데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계가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든 거예요. 이런 광고가 아주 일상적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걸맞는 룰, 규칙은 없는 상태예요. 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림 쪽이 아주 심할 텐데요. 네. 주어진 데이터들 몇 쪽의 그림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하면 얘는 그 안에 있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서 네. 거기에 맞춰서 그리는 거거든요. 패턴을 찾아서 자기만의 그림을 그린다. 그게 자기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가 네, 되게 좀 어폐가 이상한데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자이너라는 인공지능 그 그림 툴을 내놨어요. 네. 이게 이제 텍스트로 뭐뭐에 관한 걸 그려줘 하면 그려주는 애입니다. 굉장히 잘 그려요. 근데 얘한테 제가 애플테크라는 회사의 로고를 그려줘라고 하면 금방 그 예외 없이 애플 로고, 애플 사과 그려진 네. 거 그걸 보여줍니다. 아, 그걸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얘 말을 믿고 로고를 그대로 쓰면 나는 회사를 시작하지도 못해요. 네. 그러네요. 또 하나가 미국에 이제 그 판타지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들이 지금 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 풍으로 그려줘라는 프롬프트, 그 요구, 질문이 40만 번이 넘게 쓰였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사람 베낀 거 아닌가? 라는 질문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정작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인터넷에 다 공개한 대가로 일거리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네, 네. 질서가 아직 서 있지 않지만 이대로는 곤란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8월이었죠. 미국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죠.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자가 있고 어쨌든 뭐 일종의 카피인 거잖아요. 카피입니다. 이 판결이 굉장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도 같은 예, 그 생각이신가요? 인공지능의 윤리라고 하면 보통 8개 카테고리를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투명성이라든가, 뭐 책임성이라든가, 견고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뭐 안전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책임성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인공지능이 한 일이에요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네네. 이게 인공지능의 책임성의 윤리입니다. 인공지능한테 떠넘기면 안 된다. 떠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과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책임성의 기준이에요. 이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좀 다른 카테고리지만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영향이 많다라는 네.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뭐 에너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에 구글의 티밋 게브로라는 그 AI 윤리학자가 발표하지 말라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요. 네. 예.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옳지 않다. 환경적으로 옳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챗GPT가 질문을 한 세션 돌리는데 네. 평균 물이 500ml가 날아갑니다. 아까 제가 A100을 만 대 썼다고 했잖아요. 얘를 돌려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얘를 돌리려면 냉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A100 돌리는데 전기도 엄청나게 쓸 뿐더러 대화 세션 한 번에 물이 500ml가 날아가는데요. 네. 탄소 발전 엄청 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내놓은 탄소 발자국으로 기후 위기가 오고 기후 재난이 왔을 때 네. 정작 그 비용은 딴 데서 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홍수가 나든 뭐 가뭄이 되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좋은 사무실에서 에어컨 밑에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 탄소 발자국을 하나도 낸 적이 없는 파키스탄이나 이런 네. 쪽에 방글라데시 이런 쪽 사람들이 홍수가 나면 집이 떠내려가고 가족이 죽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옳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대 언어 모델 외에도 다른 인공지능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처럼 어마무지한 자원을 투입하고 전기를 넣지 않아도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찾는 인공지능도 있고 네네.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을 찾는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거대 언어 모델에 가장 많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이것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구글은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그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 논문. 그 논문, 네. 에너지 소모량과 예. 냉각 네, 역할을 네, 하는 네. 물까지. 저 사실은 환경적인 생각은 많이 못 해봤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좀 끔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제가 왜 규모의 법칙을 적용받는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타임지가 2월 16일자 커버로 챗GPT를 다뤘는데 그 메인 타이틀 제목이 AI 군비 경쟁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예요. 군비 경쟁. 네, AI arms race is changing everything. 아. 그러니까 이걸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군요. 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데요. 엄청나게 지금. 네. 때려넣고 있으니까 자원을. 특히 뭐 미국과 중국으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 파워 게임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들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국가 경쟁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개발 얘기하는 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력을 좀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공지능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같은 경우에 네. 챗GPT 인터프리터까지 나오고 나면서는 명백히 3년차 개발자 서너 명의 효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설계를 잘 할 수 있고 네. 코드를 읽어봤을 때 버그 어디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내가 한 10년 차에 꽤 잘 짜는 개발자라면 챗GPT 데리고 일을 하면 엄청나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차 개발자 3명에서 4명을 조수로 거느리고 있는 셈이니까. 네.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네. 단백질의 접힘을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고분자 화물이 되면 네. 분자식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모양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몰라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접히냐에 따라 물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얘가 실제 모양이 어떻게 접힐 건데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얘가 어떤 성격을, 특성을 나타낼 거다를 알고 그래야지 신약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뭐 60%? 아주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네. 꽤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히는지를 알아내는데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구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끄는 그 딥러닝 팀이 알파폴드라는 걸 만드는데 얘가 거의 다 맞춘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건가요? 99% 네. 이상.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이 몇 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네네.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훌륭한 기여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드밴스된 어떤 기술이나 과학 분야로 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 잠재된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다 찾아내니까요. 네. 네.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는데요. 다음 회에서는 정치 영역 그리고 군사 부문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